죄송하지만 어머니는 수급 대상이 안 됩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직원의 목소리는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힘겹게 준비해 내밀었던 서류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절로 떨려 나왔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직원은 이미 수없이 반복했을 법한 말을 기계처럼 내뱉었습니다. 법적으로 따님 두 분이 부양 의무자로 되어 있으셔서요. 두 분 다 대학 교수시고 소득 기준을 훨씬 넘으십니다. 현실적으로 수급 대상이 되시기 어렵습니다. 대학 교수, 네, 제 딸들은 모두 번듯한 대학 교수입니다. 큰딸 지연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작은딸 수연이도 똑 부러지는 성격만큼이나 잘 나가는 사회과학 교수지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 위해 제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저 직원은 조금도 알지 못할 겁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겠지요. 법이 그렇다는데 제 사정이야 어디 하소연할 때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어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지요. 까맣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고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엔 고단함만 가득했습니다. 몇 년째 입고 있는 낡은 점퍼는 어깨 부분이 해져 실밥이 터져 나왔고요. 하지만 애들이랑 연락도 잘 안 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사정은 딱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먼저 따님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걸 터뜨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다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다는데 제 몸에는 차가운 바람만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무릎 관절이 쑤셔오는 통증에 잠시 길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까마득한 옛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28,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냈지요. 한참 공사판에서 일하다 사고로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6살 지연이와 4살 수연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지요. 남편이 남기고 간 쥐꼬리만 한 퇴직금과 보험금으로는 석 달을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애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식당 허드레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걸로는 두 아이 학비 대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시장에 나가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으니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요. 겨울 새벽 시장의 칼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꽁꽁 언 생선을 만지는 손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지요. 손등은 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린내에 머리가 지끈거렸고 종일 서서 일하느라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밀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 새끼들만큼은 나처럼 무식하고 가난하게 살게 할 수 없다는 그 독한 마음 하나로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 들어갈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딸들이 공부에 재능을 보이면서부터는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요. 책값, 학원비, 참고서값,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는 게 미안해서 밤이면 몰래 부엌거리라도 가져와 손을 놀렸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도 딸들이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잊곤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만 잘 된다면야 엄마는 아무래도 좋다고요. 지연이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목청껏 자랑하고 다녔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이제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싶었습니다. 수연이마저 언니를 따라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아, 정말이지. 남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들이 교수가 되었을 때 제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먼저 간 남편 산소에 찾아가 목 놓아 울며 자랑했지요. 여보, 우리 딸들이 해냈어요. 당신도 보고 있지요? 하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 남은 인생이 장밋빛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번듯한 교수가 된 딸들은 저를 조금씩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거칠게 살아온 탓에 말투도 투박하고 옷차림도 남루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곱게 차려입은 교수님들 모임이나 점잖은 학회 같은 자리에는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바쁘실 텐데 뭘 오세요?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런 자리가 있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더군요. 딸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가끔 딸들 집에 찾아가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시장에서 쓰던 말투라도 튀어나올까봐 조마조마했지요. 어쩌다 손주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웃기라도 하면 딸들의 얼굴이 불편함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핀잔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지만 그저 알았다 하고 멋쩍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세련되고 반짝이는 딸들의 아파트에서 책으로 가득 찬 서재 앞에서 비린내와 땀 냄새에 절어 보이는 제 모습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어쩌다 딸들이 용돈이라며 봉투를 내밀면 그 돈 받는 제 손이 어찌나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어쩌면 딸들 앞길에 제가 걸림돌이 될까봐 저 스스로도 점점 더 딸들을 멀리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빚도 잘 들지 않는 낡고 습기 찬 단칸방에서 홀로 삽니다. 적은 보증금에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나면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앓기 시작한 관절염 때문인지 밤이면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약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그저 싼 진통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딸들에게 아프다는 말, 돈이 없다는 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괜찮다, 잘 지낸다. 그 말만 되풀이할 뿐이지요. 딸들에게서 연락이 아주 끊긴 것은 아닙니다.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날에는 잊지 않고 전화가 옵니다. 안부를 묻고 계좌로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지요.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들의 지적이고 바쁜 삶 속에 늙고 병든 무식한 어미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문득문득 설움이 복받쳐 오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들 잘 되라고 내 청춘, 내 건강 다 바친 죄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리도 외롭고 고단하게 마지막을 향해 가야 하는 걸까? 흐릿해진 눈으로 힘없이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급 대상이 안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제 남은 인생마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날을 꿈꾸며 그 모진 세월을, 그 아픔을 견뎌낸 것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털썩 주저앉은 벤치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졌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약값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습니다.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그래도 자식인데,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인데, 이런 내 사정을 알면 모른 척 하진 않겠지.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큰딸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이나 이어지다 뚝 끊어졌습니다. 회의 중인가 강의 중인가 보다 싶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야 겨우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엄마,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중요한 세미나 준비 중인데 왜 자꾸 전화를 해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터져나온 딸의 날카로운 외침에 귀가 먹먹했습니다. 바쁘다, 언제는 안 바빴던가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늘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지요. 미안하다. 바쁜 줄 몰랐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좀. 됐어요. 용돈 필요하시면 계좌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지금 전화 끊어요. 엄마 때문에 집중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용돈, 제가 지금 그 몇 푼이 용돈 때문에 전화한 줄 아는 걸까요?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수연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아, 저 수연이 아니, 이수연 교수 좀 바꿔주세요. 엄마인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내 그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외부 미팅 중이셔서 통화가 어려우십니다. 혹시 용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부 미팅 또 핑계겠지요. 제 전화를 받기 싫다는 뜻일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저는 애써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용건은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나중에라도 전화 한 통 달라고 좀 전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으로 은행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30만 원. 딸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마치 적선하듯 던져주는 돈. 고맙다는 생각 대신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이 돈 몇 푼 받으려고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전화를 했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그저 딸의 따뜻한 목소리 한마디, 괜찮냐는 안부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연이에게서도 수연이에게서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약은 떨어져 갔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달력에는 월세 내는 날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딸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내 처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도와달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탔습니다. 작은 딸 수연이가 교수로 있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찾아가면 만나주지 않을까, 그래도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요. 정문에 내려 학교 안으로 들어서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젊은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이 저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눅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연구실이 있다는 건물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차마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쪽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방법론적 한계는 명확하다고 봐요. 다음 학회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수연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안경을 쓴 딸은 몇몇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자르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고고하고 지적인 모습. 순간 저도 모르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제 목소리에 수연이와 동료들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쏠렸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당황함으로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이런 곳에서 왜 하는 듯한 난처함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교수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 교수님, 아는 분이세요?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지요. 이윽고 마지못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희 어머니세요. 그 말을 하는 딸의 표정은 조금도 반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그리고는 황급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은근한 짜증과 재촉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러고는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실로 가 계시지요. 동료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수연이는 제게 다가와 낮고 빠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학교에는 함부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아는 척은 했지만 그 태도는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당장이라도 제 존재를 이 공간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아는 척은 하되 내 존재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으니 빨리 사라져달라는 무언의 압박.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연이는 제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오히려 제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쁘니까 일단 좀 돌아가세요. 제가 아주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딸의 손길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학생들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목구멍이 꽉 막혀버린 듯 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운 단칸방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딸에게 철저히 부정당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에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살아갈 의욕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이대로 조용히 눈을 감는다면 이 고통도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며칠을 보내다가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구경이라도 해야지, 기운을 내야지 싶어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예전에 동네 사람들이 알려준 노인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적적한 노인들이 모여 시간을 보낸다는 그곳이라면 잠시나마 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 싶었지요.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예 교실, 노래 교실, 탁구를 치는 어르신들 다들 소일거리를 찾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구석진 의자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며칠을 그렇게 오가며 시간을 보내던 중 유독 눈에 띄는 분이 있었습니다.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으시던 점잖은 할아버지셨지요. 백발이 성성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점심으로 나온 미역국을 먹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봅니다. 낯선 얼굴이라서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저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산 지는 꽤 됐지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과 저는 매일 복지관에서 마주치며 차를 마시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섣불리 캐묻지 않으셨지만 제 얼굴에 드리운 깊은 그늘을 읽으신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낯빛이 통 좋지 않으신데 혹 제가 들어드릴 이야기라도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한번 해보시지요. 그 차분하고 진중한 음성에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덤덤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결국 저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두 딸을 교수로 키워낸 일, 그러나 그 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수급 신청마저 거절당한 막막함, 그리고 작은 딸 수연이가 교정에서 저를 냉대했던 그날의 일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김 선생님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이윽고 차분한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셨지요. 자식을 키우는 일이 때로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각박해지면서 부모 자식 간의 도리마저 희미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마음 상해 마시지요. 자식들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그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저 인자한 동네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 후로도 저는 계속 복지관에 나가 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차분한 위로가 지친 마음에 작은 벼처럼 느껴졌지요. 여전히 딸들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복지관에 오가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딸들이 저의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지요. 마지막으로 본 그 차갑고 불편해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딘가 지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큰딸 지연이었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가 작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저희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저희 성공만 생각하느라 엄마 마음이 어떨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요. 딸들의 입에서 어떤 변명이 나올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엄마,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괴로움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수연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날 학교에서 엄마를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해도 모자랄 거예요. 딸들은 변명 대신 자신들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진심은 느껴졌어요. 중요한 것은 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 앞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며칠 밤낮을 저를 괴롭혔던 복잡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딸들을 향한 원망보다는 그저 길을 잃었던 자식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딸들은 눈물로 사죄했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다고 다독였지요. 수십 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단칸방을 벗어나 햇볕 잘 드는 깨끗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병원에 모시고 가 밀린 치료도 받게 해주었지요. 바쁜 시간을 쪼개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려는 딸들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계속 나가면서 김 선생님과 꾸준히 교류했어요. 제가 딸들과 화해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김 선생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거 보십시오. 세상 일이라는 게 너무 절망할 것도 없다니까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시면서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저는 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김 선생님의 권유로 복지관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활력도 찾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려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즐거움은 외로웠던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어요. 몇 달이 흘러 딸들과의 관계도 제법 편안해진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수연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손주 녀석들 이야기, 수연이 학교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문득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몇 달 전에 엄마가 왔다 간 후 며칠 지났을 때 제 대학 은사님이셨던 김상철 교수님께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지관의 그 김 선생님이 수연이의 은사님이었다니요. 김상철 교수님? 복지관에 나오시는 그분 말씀이니? 네, 맞아요, 엄마. 은퇴하시고 그 근처에 사신다는 건 들었는데 복지관에서 엄마를 만나셨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저한테 직접 엄마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나 책임감 같은 걸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꼭 제 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언니랑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정말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교수님 전화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그렇게 빨리 잘못을 깨닫고 엄마를 찾아뵐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수연이의 고백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잔잔했던 위로와 격려 뒤에 그런 깊은 뜻과 행동이 숨어 있었다니.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지요.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지요. 그분의 지혜로운 방식이 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피어나고 깨어진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더군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가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고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손길을 내밀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